소장님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또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주간에는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오늘이 이제 부동산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6월 1일. 아, 네네네. 예, 6월 1일 의미 있는 날인데 그 이유는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이제 그렇죠.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네. 보유세가 더 이제 세지는 날이고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날이 이제 오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해질 수 있는 네.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측면에서는요. 운전자가 미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손님으로 타고 있어요. 안전벨트를 잘 매셔야 돼요. 그 그렇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혹시나 작은 사고든 큰 사고가 나면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미분양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에 지금 75개밖에 없대요. 그게 의미하는 건요. 지금 그 5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되게 이제 조금 이제 중소형이거든요. 소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상은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뭐 늘었다고 하지만 몇백 뭐 이렇게 늘었는데 작년하고 그냥 작년에 이맘때랑 작년 하반기만 대비하더라도 사실은 2분의 1 이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분양도 많이 없는 시장이고 중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얘기는 나오지만 금리가 뭐 2006년도에 올랐지만 그때도 가격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완전하게 거기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분명히 움직임을 작용을 하게 하긴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거래가 제한되고 심리도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급이 없고 이 시장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더 엄밀히 말하면 5월부터 시작했어요. 5월부터 지금 경기도도 사실은 가격들이 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서울도 신고가를 5월부터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래의 신고가가 계속 일어나고 6월부터는 그 작은 거래의 신고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조를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중에서 뭐 보유세를 뭐 재산세를 0.05%뭐 6억 미만에 대해서 뭐 기준을 재산세를 9억으로 해서 공제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네. 본질은 공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숙한 운전자의 우리가 한 고객이기 때문에 꼭 안전벨트를 잘 매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 시점이 이제 6월 1일부터 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제가 어떤 유튜버 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봤는데 네. 그분은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시기인 거 맞다.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네. 그땐 정말 네. 더 어려워지는 게 심각해질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라는 약간 공포스러운 말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더 올라간다 이런 네,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뭐 1억짜리가 뭐 1억 100만 원으로 올라간 이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소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여기 20대 이모수의 가계부 일기가 말했는데요. 네이버 네. 부동산 보니까 호가가 어제보다 5%에서 10%가 올라갔대요. 이게 이제 이 부작용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오늘 바빠가지고 인터넷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네. 근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가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거래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데 그게 호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고 그게 거래가 되면요 그 거래가 불 번지듯이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아, 그 옆집 저거 원래 5억이었는데 6억에 팔았대. 우리도 6억에 팔자. 그 이렇게 6억에 되는 거죠.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 호가가 시세가 되는 순간 주변으로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많고 공급이 많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쵸. 여지가 많잖아요. 네.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부터 만약에 그러면 거래를 하면 안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거래는 네.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지금이라도 해서 나중에 하락이 오더라도 유주택으로 하락을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공포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아마 하나 거래가 나오고 그게 몇 개가 쌓이다 보면요 1년 뒤면요 지금 거래하는 게 또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항상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타임머신 타고 한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게 갈 수 있다면 네, 그때 가서 집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이 또 2, 3년 후에 가서 봤을 때는 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래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은 분들께서 맞아요.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다 알고는 계시는데 네, 그래도 어려운 이유가 네, 그래도 난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네. 내가 알던 게 이게 4억짜리인데 지금 7억인 게 말이 돼? 네.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죠. 나는 네.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저가에 매수할 거야. 네. 라는 또 한 부류의 분들이 계시고 네, 또 한편에는 아직도 이제 그 청약의 네, 꿈이 꺾이지 않은 네.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자가 주택 1주택자로서 가는 길에서 이제 머뭇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하락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락이 오기 전에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그널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시그널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을 기다려서 산다라는 생각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상승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게 하락장이에요. 그렇죠. 내려갈 네. 때 들어가는 건 진짜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지금 공포스럽더라도 내가 무주택자라면요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고 내 자산을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네. 집을 한 개를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고 지금 비싸요. 하지만은 비싸지만은 거래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은 기회가 되어서 거래를 한다면은 아마 그 2022년 상반기 정도만 가도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2022년 상반기요. 네. 이거 좀 의미 있는 숫자 같은데. 이제 의미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이주 수요가 서초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주 수요? 예, 이주 수요라는 게 반포 1, 2, 4주구가 있어요. 이제 네, 반포의 대장이에요. 네. 대장인데 그 대장이 이제 철거를 하기 이전엔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 이주가 시작이 돼요. 6월 네. 1일부터.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보세요. 지금 공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집이 이제 멸실되기 위한 수순으로 이주자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쵸. 매매든 전세를 해야 되는데 그 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 수급 조절이 또 안 맞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초구가 대장격이에요. 네. 강남권에서도.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대장이잖아요. 여기가 움직이면 파동이 어떻게 되죠? 쫙쫙. 다른 지역으로 또 퍼지죠. 네. 그리고 그 퍼진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경기도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전세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네. 그렇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면 예,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두 번째 아까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확률이라고 제가 미리 얘기한 게 청약에 대한 네. 확률이에요. 저는 지주택이나 청약 같은 경우는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과열 양상에서는 청약은 확실히 확률이고요. 지주택은 내가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주변 시세보다 70% 80%인 아파트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이 한 채 있어도 살 수 있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지주택을 가지만은 그 지주택도 결국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벌 수 있도록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질 수 없어요. 20% 미만이에요 확률이. 그것도 확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약도 지금 확률이에요. 너무 과열돼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이제 전세로 청약을 기다리는 건 지금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당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소장님과 제가 방송을 같이 한 게 6월 한 8월 한 9월 정도였나요? 제가요? 네, 저랑 같이 6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더워지기 직전. 예.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해요. 확률에 의존하지 마라. 네. 확률에 내 삶을 걸지 말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시장인데 중요한 네. 건 지금 공급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만 중과를 해제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조가 유지가 되니까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낸 게 뭐냐면요. 네, 임대 사업자
그 지금 임대사업자를 네.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완전 네. 폐지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2017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뭐 4년짜리 그다음 8년짜리 이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18년 4월 1일부로 그 4년짜리 5년짜리 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혜택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 불리한 입장이 되었고 2019년 9.13 대책에서도 여기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제 그 혜택들을 줄였어요. 네. 그리고 2020년도 7월달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유지를 하고 다 이제 폐지를 하는 형수 수순을 밟았고 이번에 아예 이제 전면적으로 완전 7월까지 등록하는 것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 폐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임대사업자는 없어. 매입 임대, 건설 임대는 있어요. 근데 매입 임대는 없어요. 건설 임대는 공공에서 뭐 건설하고 임대하는 거고 매입 임대는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략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매입 임대를 할 때 임대 기간이 예를 들어서 8년이잖아요.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은 5년만 채워. 그러면은 자진 말소하면은 원래는 뭐 내가 과태료도 3천만 원 내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도 소급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해주고 일단은 1년 안에만 팔아. 그러면은 중과 배제해주겠다. 지금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 해지가 10개가 됐어. 10개 다 팔아. 그러면 중과세는 안 해줄게. 이게 이제 작년까지 한 불과 며칠 전까지 기조였어요. 그리고 자동 말소가 있어요. 자동 말소는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말소되겠죠. 그쵸. 이거는 기한 없이 일단은 팔면은 중과세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거 지금 자진 말소, 자동 말소를 다 떠나서 6개월 안에 다 팔아 집. 안 그러면 집 다 중과시킬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공급을 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은 왜냐면 2020년도에도 7월 달까지 7월까지인가 7월 31일까지인가 중과 배제를 해주는 요건을 맞추면은 중과 안 해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이제 물량 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에 6월 1일 이전에 물량 많이 내라. 중과 안 되게 해줄게라고 했지만은 물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임대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은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우선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아파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공급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6개월 안에 많이 내겠다. 근데 6개월이면은 대선이 다가오죠. 그리고 이걸로 표심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겠다. 두 가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청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더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제가 6월 달에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한 이유가 공급을 내려고 하면요. 임대사업자에서 물량을 쏟아내게 하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일반 세율로 매기면요. 너나 나나 이제 집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가 확 늘어나요.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한꺼번에 집 거래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화돼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이 기조를 없애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계속 흐름을 유지를 하고 좀 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은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정부도 이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지금 문제는 공급이고 공급을 늘리는 길은 중과세를 폐지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중과를 폐지해버리면 결국은 부자들 또 돈 벌게 해줬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지금 뭐 오늘부터 그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도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조세 정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과 기초 작업의 자료로 쓸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되기 싫은 사람들은 일단은 뭐 이거를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 월세도 안 놓고 그냥 그냥 공실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임대하시는 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실인데 그렇게라도 그냥 세금을 회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론입니다. 안전벨트를 6월부터는
바짝 매셔야 됩니다. 매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부분이고 무주택자라면은 아직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거예요. 네. 안전마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데 6월 전에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은 조금 계단처럼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은 해결책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시간을 아끼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소장님께서 이제 집 구매하시는 분들 조언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동호수 따지지 마라 지금은. 맞아요. 네, 동호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그냥 사라. 네, 이렇게 조언해 주셨던 걸로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네.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싱크대가 네. 좀 노후되어서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는 입지가 진보하는 입지고 물론 뭐 저 경북에 산에 집 한 채 있는데 그런 데를 사라는 말씀이 그쵸. 아니라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진보할 수 있고 입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진입을 했다면은 그 물건이 지금 1층이다, 지금 뭐 5층이다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고민하는 순간에 가격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안전마진 확보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속도전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은수전님 오셨는데 채팅창 한번 봐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은수전님, 네, 그 정말 다행입니다. 소장님, 센터장님 덕에 6월이 오기 전에 계약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은수전님도 집을 구매를 했고 이제 은수전님 같은 경우는 그 은수전님의 그 부모님과 이제 저가 같이 이제 상담을 긴밀하게 했었어요. 네, 이제 전략을 맞아요. 두 가지로 짜고 갔었는데 다행히 은수전님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캡콤의 대표로서의 어떤 행동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깊게 하되 네. 이번에는 그 깊은 만큼의 빠른 행동력을 보여서 결단력도 있었죠. 예, 결단력이 있어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은수전님도 그걸 자산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거의 징검다리, 주거의 사다리를 좀 잘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인재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소장님. 오늘도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재님. 이인재님은 제 강의도 오시고 제 상담으로 집을 결국은 너무 잘 따라와서 그 속도전에 네. 내가 이랬거든요. 첫 번째 1순위의 집이 있고 2순위의 집이 있고 3순위의 집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1순위의 집이 없다면요. 1순위를 1순위를 포기하고 2순위로 가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을 샀어요. 1순위에서 막 물량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말라고 했어요. 기다리지 말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2순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네. 했는데 과감하게 실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강의에 수요일날 저번 주 수요일 강의를 했잖아요. 네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으로. 인절미 떡 같은 걸 선물을 주셨어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그만 아이고. 건데 젤리 네. 같은 건데 네네. 그 한꺼번에 그냥 털어 제가 드셨어요? 털어 먹었어요. 알죠, 저 스타일. 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음미를 하는 시간이 없었음에 되게 죄송함을 좀 전달드리고 얼마나 맛이 있으셨으면. 그리고 예 아무튼 좀 이인재님 부부신데 예비 부부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네. 사실 혼관계이신데 너무 감사드려요. 음.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행동해 주셔서 너무 저는 진심으로 좀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소장님께서는 상담하시고 나면 항상 그 내담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 값이 나왔을 때 진짜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드려요. 네. 결과금 나온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드려요. 예, 빠른 결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아유,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방금 뭐 계약갱신, 전월세 신고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매입 임대에 대한 완전 폐지에 대한 얘기했고, 네. 6월 1일이 조금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시점이고, 하반기는 이번 기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네. 올라간다로 요약을 할게요. 네, 예, 좋습니다.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정화됐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쭉 해주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저희 또 20대 가계불기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전세 월세 계속 오를까요? 신혼집 구하는데 월세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미리 구해야 하나 고민스러워요. 네, 사실은 미리 월세를 구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긴 되는데 저는 월세의 전환율이 조금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월세도 이제 조세 정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구하는 것도 전략인데 어떤 타이밍에 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선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전세 월세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마 빠르면은 8월달, 네. 늦으면은 올 뭐 10월 이후에까지는 이제 그 오름세들의 속도가 좀 보일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신혼집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소장님과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좀 같이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네.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자,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나요? 네. 자, 네. 뭐 돈 싫어한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네, 물론 우리가 맞아요. 돈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예, 돈을 싫어하는 거는 사실상 별로 없으실 겁니다. 네. 아, 그럼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많은 의견, 많은 또 견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장님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좀 대묻고 싶은데요. 대묻지 예. 마세요. 센터장님께서는 네. 돈이라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돈을 접근을 하세요? 우선 돈이란 게 뭐예요? 제가 요즘에 글씨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아시죠, 소장님? 네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제가 천재지 않습니까? 제가 천재라서 악필이거든요. 엄청난 천재인가 봐요, 제가. 네. 정말 악필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글씨 연습을 하는데 네. 제가 하나의 문구를 딱 정해놓고 그 문구를 쫙 쓰는 연습을 해요. 네. 오늘 제가 쓴 게 이겁니다. 어떤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네, 돈은 시간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그러니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이 돈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접근할 때 되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저랑 센터장님은 둘 다 직장에 다녀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본가로서 돈을 운영도 해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속도가 더 빨라요? 직장 생활에 아무래도 조금 더딘 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본가인데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에는 직장인이 돼야 되고 그쵸. 어쩔 수 없이 자본가로 바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자본가가 돼야 되고 자본가의 핵심은요 돈을 더 빨리 버는 게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서 내가 자산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자산을 가져야지 돈이 늘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20년 근로를 하다가 보면은 네. 이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근로의 그 근로소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사표를 항상 가슴 속에 이렇게 그쵸. 넣어 다니잖아요. 네. 하지만은 이게 조금 속된 말로 정말 그 마약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냥 나 때려치워야지 탁 하는데 월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다시 회복돼요. 그쵸. 그리고 또 버티다가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던지려고 하면 또 이게 이제 마약처럼 주입을 시켜줘요. 맞아요. 이게 뭐 이제 조금 나쁜 표현이긴 한데 오늘 좀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나쁜 뜻이 아니니까.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요. 자본은요. 우리가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가로 근로소득이 말고 내가 사업가나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셋이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셋은요, 자산은요, 24시간 일을 해요. 그쵸. 쉬지도 않아요. 땀도 안 흘려요. 땀도 안 흘리고 네. 지치지도 않아요. 맞아요. 뭐 먹지도 이거를 않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30대, 40대, 5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었을 때 이제 움직이고 현금이 순환이 도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은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은퇴되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난 열심히 일해야지. 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본가의 돈은요, 노동의 네. 결과가 아니에요. 예, 방향의 결과예요. 자산에 투여했던 맞습니다. 돈의 방향의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자산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부분들은 맞아요. 하지만은 열심히만 일하면은 자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과 동시에 그 자본가에서 자산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근로소득의 노예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공장 한 개를 굴려야 돼요. 내가 그 봉급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는 거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 누림과 동시에 누림도 있어야 되지만 미래에 저축을 해야 되는 공장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공장은 뭐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장에는 네. 더더욱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더더욱 있어야 돼요. 저는 네.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두 거죠?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하급수. 기하급수. 돈은 예. 기하급수로 버는 거다. 네. 찬찬히 차곡차곡 버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제가 그냥 느끼는 바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생산수단. 생산수단. 예, 맞아요. 생산수단 사실 사자성어는 아니죠. 근데 저는 생산수단이라는 단어를 되게 이렇게 뼛속까지 저는 심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아기 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네. 그 아기가 사는 곳도 분명히 돈이 필요하거든요. 원시 맞아요. 공산 원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때 들어가는 돈은 부모님의 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냐면 보통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돈으로 살아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돈도 못 벌고 난 네. 생산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근로소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학생 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던 것처럼 취업을 했으면 또 한 가지 미션이 바로 생기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나만의 생산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통은 우리는 연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보통 60세 지나서 뭐 공무원분들 부러워하잖아요. 네. 부러워하는 이유가 연금이죠. 연금 나오는 건데 네. 그 연금을 다른 말로 생산수단인 거죠. 그동안 내가 20년 넘게 근로한 무언가에 축적된 것이 나한테 네. 돈을 주는 기계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생산수단이라는 건 연금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네. 꼭 연금일 필요는 없다. 네. 뭐 월세를 받아도 되고 배당금을 받아도 되고 이자를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과연 취업을 한 이후에 은퇴까지 갔을 때라도 생산수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조금 더 빨리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미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 맞아요. 이걸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이걸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우리 자식이나 우리 가족이 인정을 힘들어지는 거죠. 못 받고 네. 힘들어지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생산수단이라는 게 되게 고대부터 이 생산수단으로 자본과 권한과 권력이 좌우되는 맞습니다.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 생산수단이 전쟁도 일으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나만의 생산, 아까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공장이 저는 생산수단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처음에 가동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본을 어디서 만드냐? 종잣돈이죠. 그 종잣돈이 노동 수입 우선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가동되면은 그 기초의 자본이 뭘로 사용되냐면요. 이 공장을 관리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의 자본을 사용하면은 네. 그 돈을 사용한 사용료를 내는 게 그쵸. 이자죠. 그쵸. 그 이자를 내 노동 수입으로 대체를 하면서 공장을 가동하면은 그 이자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생산할 그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저는 특히 이제 20대들한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20대 30대 생산 수단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되게 돈을 버는데 되게 중요하고 40대가 되면 또 문제가 되고 50대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맞춤형으로 뭔가의 자산을 분리하는 수단들이 있어야 되긴 해요. 하지만 제일 이상적인 거는 내가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 공부를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금융이라든지 그 공장 생산 수단에 대한 어떤 수단들을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뭐 문자를 한 개 보냈는데 네. 재밌는 게 있었어요. 10대는 어떠냐면요. 네. 철이 없대요. 네. 네. 20대는 답이 없대요.
네. 이렇게 큰 네. 웃으면 안 되는데. 30대는 집이 없대요. 그리고 네. 40대는 돈이 없대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50대면 일이 없어요. 그리고 60대는 건강이 없고. 예? 60대는 낙이 없어요. 그리고 70대는 이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80대는 남편이 없어져요. 그리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이 재밌는 얘기를 부동산이나 자산의 비율을 하자면요. 네. 30대가 집이 없고 40대가 돈이 없고 50대가 일이 없다. 이게 되게 저는 공감이 되는 게 30대 때 집을 가지기가 힘든 시기예요. 예, 맞아요. 그러려면 집을 가지려고 하면은 네.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40대에 돈이 없는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은 이제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함께 뛰어놀던 사람들이 자산의 격차들이 생겨요. 그러면 동문회나 동창회 가면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맞아요. 이런 그 돈이 이제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 이제 생산 수단이 없어서 돈이 잃어버린 사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50대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노동으로 살 수 없어요. 맞아요. 노동으로 살 수 없는 거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50대예요. 왜냐면 저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은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50이 되면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뤄놓은 자산이 없네. 그런데 일도 없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서 20대 때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이때 답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면요. 정말 인생이 짧잖아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근데 답을 찾아야 되는 건요. 이 일이 없을 시기에 나 대신 24시간 일을 돌릴 수 있는 생산 수단과 돈에 대한 어떤 권리 수익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공감이 되고. 네. 끝나신 건가? 더 하려고 했는데 끊을게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끝났어요. 끝난 거 맞죠? 네, 끝난 거 맞아요. 여러분 제 소장님 말 자른 거 아닙니다. 잘라도 됩니다. 아니 네. 그 20대는 뭐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이렇게 너무 확 와닿아요. 네. 또 10대는 철이 없다 이거 환장할 정도로 다 와닿고. 네. 근데 20대 때 이제 답이 없는 시기에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미션이 그들에겐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는 그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때나 저 때나 저희가 20대에 느꼈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네. 지금의 20대가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들이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같이 좀 논의해보고 이야기 네.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20대가 있으시다면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근로소득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로소득만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죠. 근데 그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노동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근로의 가치가 굉장히 나약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할 생각도 물론 하시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네,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전문 분야가 있으면은 네. 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잖아요. 네. 근데 그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게 재산을 증식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자산의 확대와 증식은 제가 아까 질문을 제가 집중을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증식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질문의 요지가 네. 20대 친구들이 그 근로소득보다 네. 이제 자산소득이나 네. 생산수단 이런 게 중요한 걸 이제 알고 있으니 저희가 지금 네.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근로에 노력을 기하는 것보다 그 다른 것에 네. 자산소득이라든지 생산수단이라든지 네.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느라 근로소득을 좀 나약하게 여기게 되는 이 풍토. 그러면 안 되죠. 네. 왜냐면은 이게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처음에 근로소득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는 그 노력의 정도를 저는 80 이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한 20 정도로 우선은 고민을 하면서 네.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이 줄어들어야 돼요. 노동의 강도라든지 내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게 비중이 이제 줄어들면서 방향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노동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건요. 금수저 말고는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금수저가 그 노동에 대해서 관가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약하다면 관리가 안 돼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노동은 신성해요. 네. 그래서 그 신성함들은 20대 때 반드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쵸.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관가하면은 진짜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요. 네. 예, 생산 수단을 가동할 맞아요. 수 없어요. 저는 네. 약간 예전에도 한번 제 3년 전인가 그때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게는 네. 가정이죠. 네. 근로소득만 있는 가게는 비상사태다. 아 비상사태. 아빠 아프면 어떡해? 네. 아빠 회사 망하면 어떡해? 네. 비상사태다. 이게 진짜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상사태로 출발을 비상사태. 하더라도 점차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 세프티 네. 존으로 가야 된다. 근데 네. 경제에서의 세프티는 근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는 근로가 100%의 비중이라면 네. 뭐 30대가 가면은 근로가 70, 자산소득이 뭐 30, 예. 뭐 40대가 되면 6대 4, 뭐 50대가 되면 5대 5, 뭐 60대가 되면은 뭐 3대 7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차근차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까 전에 자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노동에 네. 대한 부분은 계속 기반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할 수 그쵸. 있는 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잠재적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제 은퇴는 저는 일하는 은퇴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은퇴랑 일하는 은퇴의 차이가 뭐냐면요. 은퇴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은 은퇴로 권리 수입을 누리는 건데 저는 일할 지금 체력이 돼요. 한창이시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은퇴는 되게 보람된 데로 가요. 내가 왜냐면은 치열하게 이 수입에 대해서 크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수익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퍼뜨릴 수 있는 보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흔히 말해서 돈보다 의미를 찾을 수 의미를 있는. 찾는 부분이 조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그 은퇴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네. 직장을 은퇴를 해보고 제 스스로 은퇴를 했지만 네. 그리고 지금 제 나름대로 일하는 은퇴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노동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그다음에 은퇴를 해보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20대들도 노동과 이제 그 방향성을 같이 놓치지 않고 네.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20대 친구들이 꼭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 아, 모든 맞습니다. 투자는 대출로 시작된다. 대출 그렇죠. 타인의 자본을 이용. 이거 지금 뜨끔뜨끔한 사람들 아마 보신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은행에 네. 은행은 대출을 활용하는 거지 그쵸. 저축을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아유, 왜냐하면은 그럼요. 은행은 고인현금이에요. 네. 은행에 한 거는 고인현금. 그래서 제대로 가치를 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흘러가게 고를 파줘야 되겠죠. 그 고를 팔 수 있도록 은행에만 놓지 말고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들 또 재차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네. 싶네요. 일단 아까 저희가 네. 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면서 같이 채팅창에 좀 말씀을 의견을 나눠줍사 했잖아요. 네. 그 같이 나눠주신 분들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포브스님. 예, 포브스님.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센터장님. 제가 센터님 된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영광인데요. 우리 호칭만 바꾸지 말고 재산도 바꾸면 안 될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포브스님. 그 없으면 불편한 게 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건 얘기를 드리는데 가치가 있어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제인가 제가 상담한 사람이 10억이 돈이 있었는데 네. 그거면 서울에 괜찮은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를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투자를 분산했어요. 근데 조금은 그게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어머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이 좋은 건 알지만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의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돈이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부분의 가치를 크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 가치를 어떤 이용하는 수단이 크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을 최대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낮추더라도 더 좋은 가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그쵸.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건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것들, 이제 포브스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부부 꿈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부부 꿈나님은 감사한 분입니다. 예. 자, 은수저님은 또 소장님께서 전담 마크 해주시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란 원시 시대에 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적인. 예, 그렇죠. 불이 그때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럼요. 예, 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때는 엄청난. 불이 생산 수단 중에 그쵸. 하나. 사냥과 불이었어요. 네. 네. 똑바로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운전자 비유를 했는데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무면으로 운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잘 훈련을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똑바로 다루는 방법. 이게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네. 돈을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이어지면은 일단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네.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요. 네. 이게 돈이 여러분 지금 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디귿, 오, 니은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글자를 한 끗 한 끗 바꾸면 완전 다른 글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니은을 기억으로 바꾸는 거예요. 독이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 돈이 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독이 됐는데 책 많이 거기서 읽으시다. 오로 돼 있는 거를 이 어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럼 덕이 됩니다. 그 돈이란 독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다. 과연 나한테 붙은 돈은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오늘 준비 안 한 사람 맞나요? 제가 또 감동을 먹고 가네요. 마침 오늘 읽은 책에서 예. 이게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책을 읽고 그 라벨 한 개 달아놨더라고요. 저랑 책 읽는 방법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줄 끌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라벨도 달아놓고 하는데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을 전 발견했어요. 줄 끌 때 아까워서 볼펜으로 안 거예요. 아, 연필로. 그래요. 저는 형광펜을 못 가요. 표시 나야 돼. 그래서 은수저님 불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 너무, 굉장히 좋은,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홍채님, 돈은 건강과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진짜 같아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에 네. 아무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 노래를 듣지 않으면 의미가 맞아요. 없어져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의 의미를 되게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머라이어 캐리나 뭐 인순이 이런 네. 엄청난 가창력 소유를 한 가수들이 네, 혼자 맨날 골방에서 노래 부르면 사실 그 재미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되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들은 뒤에서 돈을 매우 좋아하는데 앞에서는 선비인 척하는 게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네. 이거를 가치를 좀 어떻게 두냐. 어떤 분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이다라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이것도 공감이 돼요. 선비인 척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저는 약간 한국의 좀 슬픈 사회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게 극도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 안에서 네. 엄청 많은 뭐 부정부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의 모습, 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네. 다 교도소 가거나 그렇죠. 끝이 안 좋거나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사실 돈 다루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만 계시지 않거든요. 네. 항상 이슈가 될 만한 좀 자극적인 분들만 보도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 부자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견해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생겨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돈은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이거죠.
돈만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쵸. 저는 돈도? 돈도 좋아한다요. 음. 돈은 좋아한다요. 이게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면은 돈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여유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해야 돼요. 근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절제하고 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데 이거를 뭐 돈을 좋아하는데 나는 돈 그냥 안 좋아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그 부수적인 것을 이제 표현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비인 척한다. 약간 예. 이런 사례도 예. 있었어요. 저 실제 저희 지인 사례인데요. 이건 뭐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에 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저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재테크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재테크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재테크 안 한다고 사람 불행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는 말이죠. 뭐 재테크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함이 지속되면 불행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친구와 대화했던 게 벌써 십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때를 좀 놓친 거죠, 그 친구도. 그렇죠. 아마 노홍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죠. 그런 일환으로 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상을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이상주의자거든요. 네, 자산을 가지면서 이상과 현실을 조금은 타협을 했어요. 왜냐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인재님 돈은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방금 소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는 인생을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게 시적이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이 두 분이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누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이 두 네. 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네. 너무 좋은 성향을 가졌어요. 음. 그게 이 단어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좀 위해주고 그리고 저를 또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이 문장에 좀 묻어난 것 같고 우선 돈도 좋지만은 이 돈이라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을 지키는 수단, 가족을 지키는 목적이면서 그 다음에 돈은 수단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또 보기로 했죠, 이인재님. 예, 나중에 한번 또 뵙도록 하고요. 이 좋은 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영선님은 제가 읽을래요. 저희 고객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며칠 전에 또 저희 센터 한 분 오셔가지고 저 칭찬도 해주셨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읽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니요 농담이에요. 읽으세요. 한 글자씩 읽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 읽으세요. 본주의. 예.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게 하고 타인에게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도 좋은 말이네요. 맞아요. 내가 누리고 싶은 삶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돈을 가졌을 때 이걸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 인정을 받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자만을 하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음. 인정의 욕구라는 거는 엄청 크죠.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무지무지하죠. 무지무지하게 큰 거고요. 우리가 네. 어찌 보면은 의미를 찾는 내 생활 패턴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기저에는 이렇게 해서 나 인정받고 싶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네.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아마 깔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인정 중에서 그 돈이라는 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표는 숫자로 탁탁 수음이한가 뭐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사회생활에서 성적표는 재무제표거든요. 아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 딱 보면은 사실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직업 면접 보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일단 돈 보거든요. 몇 년 일했어요? 소득이 대충 얼마나 됐었어요? 그럼 저는 몇 번 대화 나눠보면 그분의 네. 저축 성향이나 뭐 이런 걸 좀 네. 파악하는 능력은 있을 거잖아요. 오래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의 태도가 딱 보이는 거죠. 그쵸. 돈을 다루는 태도가.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일단은 박영선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누리고 싶은 거 인정에 대한 얘기하다가 맞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요, 네. 그 인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직장의 직원들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게 그치, 이용인지 성적표. 본다고, 예, 예. 그 성적을 보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네.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어찌 보면 나한테는 네. 성인으로서의 이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적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성적이 좋아야 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인정받는 거 맞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 있다고 나 돈 있어, 너 나한테 잘해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좀 많이 봤는데요. 돈이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 인정을 뭐 조금은 받잖아요. 근데 그 인정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면요,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보고 좀 멸시하고 네. 날보고 아래로 보고. 내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되게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정말 이제 도와주려는 마음도 더 커져야 된다 생각해요. 약간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데요. 이 예전에 제가 어떤 예능 프로를 보다가 네. 이제 대화를 막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얘가 돈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네. 티를 너무 안 내서. 네.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부자. 거예요. 아. 내가 걔 앞에서 나도 모르게 돈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어. 네. 그때도 얘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네. 배신감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분명히 나한테 돈을 티내지 않고 네. 어찌 보면은 돈으로부터 이제 겸손하게 네. 한 걸 수도 있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속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돈이 많은 거를 재산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음. 노출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꽁꽁 싸매는 게 맞는 것일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양자택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돈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은 저는 그 절대적인 겸손보다는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음. 그래도 보편적인 겸손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있다고 뭐 사람의 인격이 서로가 다른 건 아닌데, 그렇죠. 그걸로 뭐 이제 어떤 돈으로 어떤 계급이 나눠지는 사회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이 자기보다 조금 적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깔보면 안 된다. 안 그쵸. 되고 생각해 보면요, 항상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럼요. 예.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복싱한 지가 한 4년 5년 됐지 네. 않습니까? 이제 오래 했잖아요. 네. 선수만큼은 아니어도 일반인 네. 중에서는 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어느 순간 제가 자신감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진짜 나 만약에 내 체급이랑 웬만한 일반인 싸우면 다 이기겠다. 네.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 생각을 하는데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니겠지만 그렇죠. 나도 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맞습니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 조심하게 되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돈이라는 것도 저는 진짜 돈이 없었잖아요. 물론 네. 저도 사수한가 없었어요. 잘하셨지만, 네. 그런 거 있지 않나. 나도 네.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쵸. 저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다. 음. 뭐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괜히 또 겸손해지고 네. 그런 태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은 돈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돈 맛을 보게 된.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에다가, 이게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돈에다가 플러스 네모를 더하면 네. 천박하다라고 한대요. 아. 돈은 천박하지 않죠. 네. 근데 돈에다가 무지를 더하면 천박해집니다. 그렇죠. 확 이게 와닿는 음. 맹꽁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돈을 벌면은 이제 약간 천박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돈에 대한.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서 딱 1년 됐을 때가 제일 용감하고 자신감 있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나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제일 사고를 많이 칠 때가 사춘기 중이병 있을 때. 예, 그때는 질풍노도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 되면 성숙되면은 네. 겸손해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비유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소장님도 사회 잘 보시네요.
아 그래요? 오늘은 사이가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니까 네, 예. 일단은 부부꿈나님께서 기하급수 좋네요라고 아, 했습니다. 기하급수 좋죠. 네, 기하급수 굉장히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리고 박옥란님 돈 네.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저는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이게 솔직히 솔직한 마음인 것 같고 맞아요. 이 돈이라는 부분으로 좋아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네. 겉들어져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라메르님 젊었을 때 이런 경제교육 접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0대 되면은 그때는 은행이 갑이었죠. 그쵸. 50대 60대 정도는 은행에서 금리 이제 17% 18% 했으니까 그쵸. 뭐 돈 1억 있으면 나 170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100 얼마 넘게 나오면은 그 당시에서는 그쵸. 먹고 살만 하겠다는 그때 생각이 허리띠만 들었잖아요. 바짝 졸라매면 다 그렇죠. 해결되던. 네. 그렇죠. 근검절약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는 정보화 시대고 하니까는 은행만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기회를 좀 가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은수저님 20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 기사나 유튜브 보면은 피땀 눈물을 흘려 노력했던 사람들은 짧은 단면만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 제 또래도 일액천금을 꿈꾸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픈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동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은 노동이 신성시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이 신성시되지만 아까 말한 생산수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은 네. 땀 흘려 일하자. 그쵸. 그래서 그걸로 불로소득은 없애자. 사실은 재테크를 하는 건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우리가 방향을 쓰는데 쓴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피카소가 그림을 뭐 지금 되게 1시간 만에 그려서 몇 억을 돈을 받는다고 그게 불로소득일까요? 불로소득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는 피카소가 그림을 선 하나를 긋기 위해서 10년, 15년, 20년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타깝네요. 가수 작곡가들도 보면 갑자기 악상에 딱 떠올라가지고 진짜 1분 만에 노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 그걸로 네.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 불로소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재능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노력이 없으면 그 재능이 또 네.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거 저는 근로소득이 되게 가치 있다고 믿는 게 근로소득도 결국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훈훈합니다. 자, 일단 오늘 소장님과 함께 나눈 말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소장님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 이제 하루 일주일 중에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또 화요일 날 저랑 8시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저도 화요일 오후 8시를 기다리는데. 찌찌뽕. 네. 늘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나 저나 이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게 녹화되어 있는 녹화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서 여러분과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소장님 모시고 여러분 앞에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네, 이걸로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